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전문가를 초빙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지난 2월 27일 총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희망먹거리 네트워크의 이보희 대표님을 모시고 먹거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3월 6일 수요일 제7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첫 번째 순서로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전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학교급식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지난주에 외부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화면도 좋지 않고 잡음도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소식 전해드리니 좋네요. 이번 주 학교급식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군이 4일부터 22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629곳과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 218곳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을 합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등에 대해 15개 반 41명의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교차 점검을 하는데요. 주로 점검 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보관, 냉동 냉장 제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입니다.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0여 개 품목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 수거 검사도 함께 벌여 위반 영업자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즉시 회수, 폐기 조치를 합니다. 도 내에서는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2년인데요.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환자 수의 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학교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 등의 처리 요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점검 기간 동안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충분한 세척 방법 등 식재료 보관, 전처리, 조리, 저장 및 배식 단계별 위생 관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도 병행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북교육청은 최근 도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과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황영호 경북도 건강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급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중독 사고의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급식 관계자들은 위생관리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식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유통하는 학교급식 특화 브랜드 튼튼스쿨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0% 확대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식판 사진을 게시하는 급식 인증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독특한 모양이나 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PB 상품인 튼튼스쿨을 통해 청소년의 트렌디한 식문화를 반영한 상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튼튼스쿨의 상품 유통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5%씩 성장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튼튼스쿨 브랜드를 통해 운영하는 상품은 약 60여 종인데요.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치킨, 스테이크, 훈제 요리, 생선 튀김 등 메인 메뉴용 상품부터 두부, 주스,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인기 상품은 한글 자음 모양인 크크크 돈가스, 곰인형을 닮은 꿀먹은 곰돌이 함박스테이크, 지형을 형상화한 한반도 돈가스 등입니다.
세 가지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약 150만 명에게 공급됐다고 합니다. 일부 상품은 한글날 등 국경일 기념 메뉴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식재료를 여러 구색으로 판매한 전략도 돋보이는데요. 치킨류는 순살 치킨, 팝콘 치킨, 가라아게 등 식감과 모양의 차이를 둔 여러 가지 상품으로 출시하는 등 치킨류 상품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00톤가량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새 학기를 겨냥해 다음 달부터 육즙 가득 함박카츠, 치즈 듬뿍 샌드카츠 등 메인 메뉴용 상품부터 후식용 베이커리류, 과일 주스 등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대기업의 이런 기획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환영할 만한 소식인지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세대 트렌드를 만족시키는 급식 식재료라는 점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학교 급식이 가져야 하는 친환경, 식품 첨가물 배제, 교육적 철학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는 미지수라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맛과 모양을 충족시키려면 입맛에 맞게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먹거리가 재미로 각인될 수도 있겠죠. 특히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재미로 접근한다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현 센터장님의 학교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 정책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구독, 예.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뉴스농장의 프로그램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기후, 식량,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씨 오를수록 주곡 수확량이 10%가량 줄어든다고 조사되어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는 양지르 먹거리를 섭취할 기회가 함께 줄어들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임산부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별 먹거리 정책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먹거리 기본법 등 먹거리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좀 간간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먹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식사, 주거, 의식주 중 하나인데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먹거리 기본권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경기도 외에도 전국의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께서는 정쟁 말고 무슨 일을 하는지 봉급 받으시는 것들이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고요. 아직도 지역 먹거리 조례가 없는 곳에 시군구 의원들께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셔서 다음 공천 때 조례 제정을 가점을 받으시길 바라고 중앙당에서도 각 지역의 먹거리 기본 조례는 제정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 플랜이 필요한 곳입니다. 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결식 아동급식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여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결식 아동급식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 광역 지자체마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일식당 9,000원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네. 2000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되어 2017년에 3,500원이었던 것이 7년 만에 2배가 넘는 9,00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해 시민들과 지자체장이 큰 뜻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말 고마운 사업입니다. 그 일식당 9,000원이면 이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푸드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자체로부터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경기도의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1만 명 정도인데 평일 1,449명, 휴일 215명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만 무려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이 예산이 알차고 유익하게 쓰이는지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하고 푸드 플랜이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푸드 플랜만 잘 짜면 한정된 예산으로 아동들의 건강은 물론 몇 배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의 업무 표준 매뉴얼에는 음식점,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과 기타 편의점, 식품권 제공, 밀키트 등의 부식 배달을 통해 급식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식 아동급식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이를 무색하게 많은 아동들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1.7%는 편의점을 이용하였고 음식점 31%, 마트 17%, 이외 제과점과 패스트푸드, 반찬가게 순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은 무려 63.5%, 대구는 57.4%가 편의점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BS 8시 뉴스에서 결식 아동이 편의점을 가는 이유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돈으로는 밖에서 밥 사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저렴하고 좀 먹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이나 도시락 같은 거. 아무래도 편의점이 많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영양이 개선되었을지와 과연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소세지, 뭐 탄산음료 등 이런 뭐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간 그런 가공 식품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편의점을 못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방법으로 지역에서 푸드 플랜을 논의하면 이게 좋을까요? 결식 아동들을 위한 푸드 플랜의 효과로 아동 건강과 지역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각 지역의 먹거리위원이나 아동급식위원분들 그리고 외식업소나 식품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주식과 조리를 해서 먹어야 하는 부식 두 가지 방법을 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편의점 대신 갈 수 있는 싹 트는 가게나 선한 영향력 가게, 친환경 생협,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도시락과 식재료 배달 방법을 지역에 맞게 찾으셔야 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도시에는 생협, 농촌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을 텐데요. 저희 김포 지역을 예로 들면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 각종 생협과 7군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밀키트 등 간편 조리식은 판매하고 있지만 도시락은 없다 보니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아동의 입장으로 지역에서 도시락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생협이나 로컬푸드 둘 다 도시 지역에만 있고 고촌읍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읍면 지역에는 없는데 배달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지가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지드림카드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사용처가 지정된 식품권으로 지급을 검토할 수 있고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의 증액 없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2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거죠.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푸드 플랜을 만들어 가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 참 뜻은 좋지만 그 결식 아동들이 이제 식재료를 갖고 요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음식점이 더 많아지면 좀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9,000원밖에 사용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로컬푸드나 양지르 식재료로 9,000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싹 트는 가게입니다. 이건 아동급식 지원 가맹점 명칭으로 아동들의 마음을 보듬어 따뜻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 가게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마포에 위치한 진짜 파스타 매장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결식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모여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체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점주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이 많이 생겨나서 예전에 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고민은 많이 줄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한 영향력 가게 중 음식점은 경기도 김포에 단 31곳뿐이라 도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였고요. 이것도 도시 쪽에 몰려 있다 보니 읍면 농촌 지역 아이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던 거죠. 아마도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른들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촘촘하게 생기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핸드폰에서 선한 영향력 가게 앱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소감 남기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공급식 뉴스는 참 따뜻한 뉴스입니다. 제대로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경기도 파주의 마늘 양파밭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꽃샘 추위로 바싹 움츠러들었던 친환경 마늘 양파가 어깨를 피는 모습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최북단에서 난지역 마늘과 양파가 대단위로 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친환경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씨 뿌리는 시기, 월동 요령, 영양관리 등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장장님, 따뜻한 지방에서는 마늘 양파 겨울나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 전에 네. 난지역 마늘이 어떤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난지역 마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마늘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쪽에서 재배하는 마늘. 네. 그래서 몇 가지 품종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크게 자라고 그다음에 그 모양이 그러니까 마늘을 깠을 때 마늘 모양 자체는 되게 뽀얗고 예뻐요. 그런 품종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충청남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재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가 경기 학교급식에서 마늘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기 남부지방, 동부지방 차례로 올라와서 이제 경기 북부지방까지 재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수확량도 많고 모양도 예쁘고 근데 다만 좀 작은 조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들 왜 장아찌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이른 여름에 그 촉촉하게 그 간장에다가 장아찌 만드는 마늘들 그거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마늘이에요. 근데 이 마늘이 사실 북부 지역에선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재배가 잘 되질 않았었거든요. 그 출하에서는 이 똑똑하지 않으면 사무국장을 못 하나 봐요. 물어보는 대로 다 척척박사 실에서. 네. 근데 이게 질문이 네. 따뜻한 지방에서는 어떻게 이제 겨울나기를 하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해남의 뭐 월동 배추나 뭐 이런 것들 네. 보면 네. 뭐 그냥 그런 것들은 피복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포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마늘을 심어 놓고 이제 그 이제 피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래쪽에서는 그러니까 피복 안 하나요? 여기도 하나? 그거는 그 아래쪽에서도 과거에는 아예 피복 자체를 안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얇은 정도의 피복을 해줬을 때 생산성도 좋고 마늘 상태도 좋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람수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얇은 햇빛이 투과는 되지만 서리 정도는 막아주는 정도의 부직포를 씌워가지고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구멍이 엄청 커서 숭숭숭 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리만이라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닐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이라 하더라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네.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생산이 안 되진 않았어요. 생산력을 높이느냐 그 차이일 뿐이었죠. 근데 북부 지역에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따뜻한 남쪽 지방이나 해안가에서는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얇은 부직포 혹은 구멍 있는 비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덮어주는 방식으로 겨울나기를 하지만 북쪽은 날이 춥고 겨울이 길다 보니까 겨울나기가 되게 유난스럽습니다. 남쪽에 비해서 부직포도 한 2-3배 정도 두꺼운 거를 사용하고요. 작은 비닐하우스를 아예 몇천 평을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활대를 꽂아가지고 모짜리 만들 때처럼요. 그렇지 않으면 부직포를 한번 덮고 그 위에 비닐을 한번 더 덮기도 하고 그래서 북부지방 마늘 양파는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의 정성과 애간장을 태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북부지방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난지역 마늘만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까닭에 얼어 죽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키우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용 마늘 양파는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병이 나고 벌레가 생겨도 시원한 대책이 또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기가 일쑤였죠. 친환경 마늘 양파는 전국을 찾아다녀도 면적이 넓지 않고 경기도형만큼 이렇게 단지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 재배가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북단 난지역 마늘과 양파가 생산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도 그 학교 급식에 출하하는 그 친환경 그 농가를 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건대를 심었는데 건대가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딧물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밀도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 약을 몇 번 주면 이제 일반 재배에서는 그걸 잡는다는데 네. 그냥 노타리 쳐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친환경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참 진짜 그게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난지역 마늘이 이쪽에서
좀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기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난지역 말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 맞는 그러면 뭐 그걸 뭐 한지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마늘은 없나요? 그 3년 전까지는 그 대서종 단일 품종을 학교 급식에서 그 납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대서종이라는 거는 네네. 난지형인가요? 네네네. 그 난지형이라는 대서종을 그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스페인산 마늘이라고 아시기도 한데 이게 중간에 정말 문익점처럼 누군가가 품고 들어오셔서 퍼뜨렸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육종이 되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초기에 그 알려지지 않은 마늘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쁘긴 하고 수확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 지역에서 좀 심겨진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다시 그 전처리 업체에서도 이게 껍질이 까지기가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학교 급식에도 이 대서 마늘이 들어가서 많이 쓰여지게 됐고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진청에서 우수 국산 품종 홍산 마늘을 육종을 했어요. 홍산 마늘이라는 거는 한지형이에요. 한지, 난지 여기 설명 좀 이따 드릴 텐데 한지형과 난지형이 다 되는 게 난지형 재배 기술로 키우면 되게 커지고 쪽도 좀 여러 개가 되면서 따뜻한 지역에서도 좀 재배가 가능하고 강원도 횡성까지 재배 시험을 했는데 그 온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재배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꼭지에 초록 점이 찍혀 있고 그 한지 난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마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꼭지의 초록 부분이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쪽도 커서 작은 쪽들 여러 개가 있는 거는 그게 학교 급식에는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납품 사이즈가 마늘 한 톨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건데 요게 그거보다 작으면 이게 다 파지 아니면 소자로 해서 일반 유통으로 보내지지 학교 급식에는 멀쩡한 마늘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게 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항암 성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학교 급식에다가 들어갈 때는 이해가 없으면 이게 항암이 좋은 거, 항암 성분이 그렇게 애들이 이거 항암 성분이니까 저 이거 먹을래요 하면서 그 마늘을 먹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 경기급식에서는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걸 막 심어서 막 쓰세요 이렇게 저희가 권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경기도형 친환경 마늘 적합 품종을 선발을 했는데 이때 이 홍산 마늘이 적합 품종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품종의 경우에 한지형 피가 많이 섞여서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병에도 비교적 강하고 더 중요한 게 추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 난지형 품종이라는 대서 품종은 추가로 화학 비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마늘이 엄청 커져요. 근데 얘는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못난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적정량의 퇴비, 그다음에 적정량의 비료 정도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마늘, 건강한 마늘이거든요. 체질적으로 항암 마늘이네. 예, 항암 그렇죠. 항암이 체질적으로 그 친환경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품종이죠. 그래서 이 항암 기능도 풍부하고 마늘 맛도 아주 깊고 그 당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에 한식에는 상당히 잘 맞는 특히 김치 같은 거에 넣으면 상당히 맛있는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북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대서 마늘 대신 난지형 마늘 대신 홍산 마늘을 심고 있는데요. 한지형이다 보니까 씨앗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서라고 하는 난지형 마늘은 하나 통에 안에 마늘 쪽이 20쪽 가까이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씨로 쓸 수가 있는데 한지형 마늘은 많아봐야 6개, 7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씨가 하나씩 꽂다 보니까 이게 씨 양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가격도 홍산이 약간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보다 생산량이 또 그 완전히 다 컸을 때 크기도 사실은 그 난지형 마늘보다는 좀 작아요. 한 80%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는 같은 평을 심었는데 평당 나올 수 있는 마늘의 양이 좀 어느 정도
그 무게가 나와야 농가에 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그 8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늘의 단가가 살짝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지 농가는 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제대로 된 그 정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값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교 급식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 마늘 단가가 너무 올라가면 학교 급식 단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농민 단가가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급식 단가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아요. 실제 지금 같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학교에 공급되고 있어요. 이유가 속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파지 비율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마늘이고 단단해서 그 깠을 때 버려지는 마늘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소자나 파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공급가는 별동 없이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2년째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변동 없이 동일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 급식에서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이게 왜 그 선생님들도 충분히 아실 텐데 좀 저도 의아한데 그 파란 부분이 일반적인 색깔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항암 성분이거든요. 근데 감자의 솔라닌 독성 성분, 이거랑 약간의 거부감, 싹 독성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초기에 이제 학교에서 공급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산 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만이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키우기 쉬운 국내 육성 품종 마늘이 학교 급식에서 많이 공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는데 경기도에도 그 학교 급식에 마늘도 이게 수매 품목인가요? 네. 그러면은 진흥원에서 이제 마늘을 이제 수매를 할 텐데, 네. 진흥원도 그렇고 또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네. 홍산 마늘의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원은 확실히 아시고요. 일단은 진흥원에서는 약간의 다른, 왜냐하면은 농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서마늘과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그 정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차익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3년간 앞으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수율 차이나 혹은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제일 문제가 영양사 선생님들이 왜 이런 10% 딩딩한 게 왔죠 하면서 반품을 놓으시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아니 이제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그 홍산 마늘이라는 게 이제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에서 일단 재배하기가 용이하고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항암 뭐 성분까지도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크기는 전체적으로 작지만 그 농민들이 이제 출하할 수 있는 양도 좀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좀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면 농민들 소득을 높이고 오히려 학생들 건강도 네. 이렇게 좋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이제 차이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여기는 이제 경기도 학교 급식일 거니까 네. 경기급식. 그러면은 이제 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영양 선생님들은 이게 기술적으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작물에 네.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뭐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이제 학교 급식 그 지원센터의 그 이제 임무가 아닌가. 한 2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문제로 크레임이 걸리고 크레임이 걸리면
그 유통하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진흥원에서는 이게 계속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약간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출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저의 이런 그 홍산 마늘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시면서 일단 부정부터 하시는 거, 그 파란 꼭지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이번 주 소식은 2024년 사단법인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소식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단체와 개인분들이 전국 곳곳에 계신데요. 그러한 도시농업 활동가들의 소통과 사업 공유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협의체는 2016년 4월 발족되었으며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현재까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협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매년 하지 때 하지대회, 동지 때에는 동지대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 활동가들의 소식과 새로운 사업정보 공유 등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안착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위해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계획하는 제3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협의 총회에는 봄이 다가오니 농심이 들뜨고 바빠져서인지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알찬 내용으로 총회는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전 여는 마당으로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회원분들의 지도하에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도시농업의 신분야인 이끼 키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푸드플랜 뉴스농장 2월 19일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5회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면 이끼 식물의 지구 구하기 역할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협은 총회 주요 안건으로 신임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8년간 대표직을 수행해온 김진덕 대표가 물러나고 신임 대표로 3인 공동대표와 여러 이사진 감사를 새로이 선출했습니다. 예, 공동대표에는 김춘기 인천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 김재규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조은하 전국협 사무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대표진 모두는 하나같이 전국협의 향후 위상을 도시농업 활동가들의 플랫폼이라 강조하며 전국협이 도시농업 개별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활동가들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마중물 이상의 기반 조성에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이상 전국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뉴스 준비하면서 영상 촬영은 처음이라 저도 어떤 모습을 담아야 할지 구도는 또 어떤 구도가 좋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 방송 후기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 촬영 때는 조금 더 나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스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전국협에서 하는 하지대회, 동지대회는 비교적 도시농업부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가 한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참여한 제가. 예. 근데 동지대회 때를 이제 처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시민운동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운동가들이 이 동지대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다음 하지될 때까지 동지대회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 가서 동지가 노래를 한번 부르시죠.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식생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정명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자율선택 급식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학생 스스로 건강한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식생활 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 중심의 다양한 식당 공간 활용, 그리고 조리 종사자 업무 경감을 위한 급식 환경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희망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자율급식제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작년에 2023년도에는 70개 교에서 실시했고 올해는 300여 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선택급식 모델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주도 급식 활동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자율선택급식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자율선택급식 협의체 결과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의 노동 강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갖게 했습니다. 예, 그 영양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좀 그렇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 선택 급식을 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영양 선생님이나 조리사님들은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네. 예,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제가 몇몇 영양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한 분과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과 전화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대체로 몹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부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 등 실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은 없이 과외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심리적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소식에 업무 경감과 급식 환경 재구조화 얘기도 있지만 노동량의 그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여유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교사, 조리실무사가 학생들과 함께 자율선택급식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급식소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함께 분석하는 학습 과정을 거치고 각 주체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학생, 영양교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다 합의해서 현실적으로 자율선택이 가능한 지점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율선택은 단체급식의 속성을 벗어난 원리입니다. 단체급식의 효율을 도모하면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결과적으로 둘 다 놓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고, 예,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육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더 이제 상호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2월 28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시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집 급식소 26곳의 원장과 시설장,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등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저탄소 건강 식생활을 주제로 강민정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강의와 키트를 활용한 실습도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급식소 직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관리 등에 대해 원장, 교사, 어린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그 뭐 설립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전국에 얼마나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린이 단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에 나와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의 설명에도 특별법 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식생활안전관리원은 2014년에 설립된 그 재단법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4년 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때 명칭을 개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236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식품 관련 학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모니터링 뉴스 전해주시죠. 구미시에서 먹거리 모니터링단을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재단법인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26일 로컬푸드 매장 금호산점에서 소비자 모니터링 단원 20명을 위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1기라네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모니터링단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역시 모니터링단이 꼭 필요하구나. 먹거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해서도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는 걸 그 지자체에서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기 모니터링단은 2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연령층과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구미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시에 이제 직영으로 편제된 게 아니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군요. 네. 사실은 이제 김포시는 직영이었고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단은 아직 작년부터 스탑이 된 상태이고 또 유통센터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재단법인과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곳 또 유통센터에 맡기는 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는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활동도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하시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4개 팀으로 나누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 의견 전달, 출하 농산물 체험 후에 개선 사항 건의하는 것, 또 행사 시 홍보와 지원 활동, 구미시 로컬푸드 시책 및 프로그램 홍보, 직매장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등 구미시 로컬푸드 매장의 파수꾼 역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여기는 그 재단법인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만 지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20분인데 숫자가 작아서 좀 디테일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홍보성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인데 이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나 이제 이런 쪽은 이제 뭐 차후로 진행하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혹시 이제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예. 김포시 학교급식 예산 모니터링 관련 소식입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11억에서 8천만 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니터링 예산이 11억에서 8천만 원으로 줄은 거예요? 아니요, 모니터링이 아니라 급식 차액 지원 예산입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차액 지원. 그러니까 농산물도 차액 지원이 있고 또 가공식품도 넌지에모 관련해서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뭐 여타 다른 차액 지원이 있는가는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야, 어쨌든 11억에서 8천만 원이면 뭐 거의 다 없어진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단이 작년부터 지금 올스톱 돼 있는데 계획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계획을 했고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었는데 운영을 못한 거고 올해는 아예 이제 모집도 안 하고 운영 계획도 없고요. 아, 작년에는 모집은 했는데 운영을 못 하고. 예. 그 모니터링단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가? 예산은 원래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연간.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김포시가 학생들은 어떨까? 학생들은 줄고 있을까? 4명이었던 그 급식 담당 직원들이 3명으로 줄었을 때 그 학생들도 줄었을까? 그럼 좀 예산도 줄고 학생들도 줄고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자 했는데 학생들도 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포시 학교급식 유통센터에 관련된 거는 7월 개관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늦어질 거라는 농협에 위탁한다라든가 또 어쨌든 그 직접 운영을 안 할 것이다. 유통센터를. 그래서 재단법인 가능성도 아니다. 직접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모니터링 소식은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모니터링단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네네. 누가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더 도는 거예요. 그 학교급식 그 물류지원센터를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자꾸 이제 그걸 이제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 소문이 무성하게 이렇게 도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부분들은 좀 잘 계속 지켜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포시 상황은 그 어떻게 보면 식재료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이런 뭐 정책이나 큰 운영 방안이 좀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가한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빠지지 않고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정책과 그냥 운영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도 꾸준히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자 단장님의 모니터링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지난 2월 27일 총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이보희 대표님을 모시고 급식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급식운동은 크게 이제 1, 2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나눈 겁니다. 예, 1기는 2002년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전국적인 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하면서 무상급식을
토대를 만들어 온 그런 시기고 2기는 2012년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를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로 개편하면서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온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해 오던 세력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먹거리 정책이 후퇴하고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활동 또한 정체 상태가 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2023년 몇몇 활동가들이 나서서 박탈됐던 기부금 단체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대표로 이보희 전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장을 선출하고 2024년 총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보희 대표님을 모시고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와 먹거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제가 뭐 1, 2기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나요? 제가 먹거리 운동을 시작한 거는 2006년 예,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전신이었던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의 사무처장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나서 전국 최대 규모의 CJ 급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반상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반상근만 하면서 이 정도면 할만한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식중독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2년 동안을 거의 뭐 쉼없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식중독 사고가 터지는 거하고 쉼없이 일하는 거하고는 네, 식중독 사고가 터지고 일단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기자회견, 천막농성 학교급식법 개정, 그 다음에 다시 곧바로 전국의 활동가들하고 대전의 정교조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속 밤 10시 막차 시간까지 토론을 했었던 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쭉 했었죠.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5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이 나왔었고 이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래서 2006년부터 한 2008년, 9년까지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면 창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고 2016년도에 1월 달에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만 4년 해서 2020년 1월 3일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20년 7월 달에 몇 달 안 지나서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문만 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저는 이게 자기 소개라고 생각하고 예. 예, 자기 소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내 소개다. 그거는 아까 저기서 얘기했고. 네네. 예.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네네. 자기 소개는 하고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이제 그 대표신데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는 그 전신이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예요. 아까 농정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고 학교급식 조례 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전국운동본부가 같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전문가들의 개인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었던 게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였었고, 이게 2010년도에 학교급식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학교급식이 확산되고 정착화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2012년도에 학교급식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공공급식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012년 11월 달에 예, 다시 창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전국적으로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네. 뭐 시군 뭐 기초지자체에 센터가 생기고 이제 광역도 이제 광역급식 지원센터가 생기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맨 처음에는 광역급식 지원센터가 그 무슨 사업소 네. 개념으로 저기 그 용산 뭐 네네네. 용산이었죠. 이제 예, 그쪽에 예.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이것이 이제 서울시 체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친환경 급식 과장을 하셨는데 친환경 급식 과장이 다른 데 센터로 보면 그게 센터장인 거죠. 네.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아까 이제 4년을 하셨다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센터들은 보통 그 이제 그것도 이제 높게 가는 데가 이제 그 팀장급이었고 이제 팀장보다도 이제 한 그 단계 이제 낮은 직급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그 서울시에서는 여기 이제 과장급으로 이제 그 센터장을 이제 과장으로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 이게 이제 다른 그 지역의 이제 그 센터와 네. 서울시 당시에 그 센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는 광역통합급식지원센터로 출발을 했었고 그거를 그 공무원의 직위 체계로 보면 과장으로 출발을 한 건데요. 그건 아무래도 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 학교급식 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탰었던 거고 첫 번째 그 결제가 친환경 그렇죠. 예, 예.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그 1호 결제가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발휘해서 가장급으로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통합지원센터로 시작을 해서 그게 친환경 유통센터라는 공급 체계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는 광역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의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2015년쯤 가면 그 연구 용역 결과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행정의 조직 체계로 있지 않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가장인데 서울시의 팀장급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소에 있을 때 네네 예. 사업소의 형태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민사회 단체에서 연구 용역을 함께 하면서 그거를 행정 내의 조직 체계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친환경 급식과가 생겼던 거죠. 그런 제안을 서울시가 그 받아낸 네, 거예요. 예,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뭐 거의 그 학교급식 서울시의 학교급식을 제안하는 내용들이 거의 뭐 크게 포용적으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좀 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로 네네. 이제 돌아와서 처음에 그 대표 제안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 뭐 선뜻 이렇게 받으셨나요? 아니면 망설이셨나요? 저는 그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정을 끝내고 2020년 5월 달에 뭐를 했냐면 나오자마자 전국 먹거리 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전국 먹거리 연대가 창립이 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국 먹거리 연대가 20년에 2019년에 창립을 했고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무자를 채용하면서 저를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2년을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1년을 2022년도에 더 이상은 일을 더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죠. 임기는 원래 2년씩 집행위원장은 2년씩 계속 해야 되는 상태인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선 쭉 쉬고 있었습니다. 쭉 쉬고 있었고 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그 상임대표를 그러니까 진원국 대표님이 그때 사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맡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진원국 대표님도 많이 이제 지쳐 네, 활동에 이제 지쳐 있었고 그러면은 좀 몸이 좀 그 좋아지신 건가요? 일단 몸은 좀 좋아졌는데 다행이네요. 희망넷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 때마다 몸 핑계를 좀 대볼까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그 어쨌든 뭐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가 그 진원국 그 대표님 계실 때 그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부금 단체 이게 안 돼 가지고 어제 후원도 못 받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복원시켜내고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후원의 밤을 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어떤 이제 기반도 좀 이렇게 마련을 좀 그 하면서 이렇게 그 조직 재건에 그 이 대표님이 그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 그 비결이 뭔가요가 질문입니다. 비결은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제가 희망넷을 넘겨받을 때 통장에 300 몇십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가 일을 하려면 실무자도 써야 되고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그러고선 이제 몇 군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연구 용역은 하나 안 됐었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실무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으로 실무자를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에 있을 때도 제가 후원의 밤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전국 먹거리 연대에 있을 때도 저는 후원의 밤을 했습니다. 아, 후원의 밤 전문이시군요. 네. 그 전에 뭐 제가 노동운동 할 때도 일단 뭐 노동쟁이 기금 후원의 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노동운동도 하셨네요. 예. 학교 졸업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 제가 그때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일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시민사회단체가 운영비는 스스로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벌어야 하고 싶지 않은 용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별 상관이 없는 거를 돈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맡으면서부터 일단 재정을 제대로 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의 밤을 했었던 거고 기부금 단체 지정은 3년이 지나면 약간의 실무적 실수였던 거죠. 그 지정 취소된 거는 홈페이지하고 홈택스에 그 기부금의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면서 이제 지정 취소된 요건이 그건데 3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그러니까 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타임이 2023년 말 내지는 2024년 초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작년 말에 기부금법이 좀 바뀌면서 공익법인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공익법인 지정으로 바뀌면서 그 상황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됐고 저희 또 이사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막판에 신청을 하고 12월 30일인가 29일 날 재지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거죠. 아, 예.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보통 단체들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이제 용역을 막 이렇게 받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 용역 일을 하느라고 정작 그 단체 일은 또 이제 제대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대표님은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셔서 후원의 밤 전문 대표로서 많이는 못 벌고 네 일단 아, 예 어쨌든 그렇게 조직을 이렇게 재건하신 거에 이제 좀 축하를 좀 드리고 예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푸드 플랜 질문인데요. 그 이제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이제 총회 자료집을 보면 네. 뭐 학교 급식, 공공 급식을 확대하고 먹거리 진영의 플랫폼으로 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등등등등 이런 이제 활동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푸드 플랜 확대 강화를 위한 푸드 플랜 버전 2를 이렇게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푸드 플랜 버전 2가 뭔지 예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님들이 우리가 푸드 플랜 버전 2로 명명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20년부터였던가요? 그 자발적으로 푸드 플랜을 결성하고 막 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있었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푸드 플랜을 시작하면서 2022년, 2023년까지 꽤 굉장히 많은 160개소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160여 개소에서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했거나 수립을 했거나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거나로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1단계. 아 2023년까지. 네네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22년까지는 이제 139개로 들었는데 아,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또 예, 예. 굉장히 늘었군요. 예,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플랜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지금 확산되어져 있는 푸드플랜을 제자리로 정착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 때문에 푸드플랜 버전 2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플랜 버전 2는 그동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푸드플랜 정책을 입안을 하고 네. 추진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엉뚱한 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 푸드플랜뿐만이 아니라 뭐 먹거리 정책 예산 자체가 이제 다 네. 그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예 이제 그렇게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시 이제 돌파해내는 전략이 이제 버전 2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올 한 해 그러니까 2024년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이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예,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저희가 활동 목표를 3가지를 세웠는데요. 그건 앞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했었던 학교 급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으로의 확대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먹거리 진영의 그 정책 플랫폼 가로 열고 닫고 싱크탱크가 좀 올드한 용어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제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제 듣기 좋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가 다른 먹거리 단체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활동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그러니까 단체의 연대체가 아니고요. 물론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부터 여기는 개인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네트워크라서 먹거리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가 네트워크
역할 정립 이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활동가라고 한다면 그 활동가가 어디서 좀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활동가라고 생각하면 그 활동가인 건가요? 일단은 회원이? 활동가라고 생각하면 활동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나 먹거리 운동을 하고 싶다. 네네. 이런 네. 분들은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할 수 네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회원 한 명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고맙다. 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총회가 이사회가 될 뻔했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 가보면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의 총회가 그렇게 200명 규모의 회원인 단체도 20명 와서 앉아 있고 저희도 이제 명칭상으로는 100명입니다만 12명 와서 총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 1년 동안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활동가들을 좀 집중적으로 만나고 회원으로 함께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서 내년도 총회 때에는 정말 회원이 100명이면 그거에 한 30-40%, 30-40명, 50명까지는 총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요즘 그 대부분의 이제 단체들이 특성인 것 같아요. 많이 네. 못 모이고 네네. 이제 모이는 건 그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게 학교 급식에 출하하는 조직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뭐 학교 급식 출하하는 조직들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출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직들은 아주 그냥 뭐 100명 모이라 그러면 100명 모이고 뭐 300명 모이라 그러면 300명 모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른 단체들은 다 우임이야. 우임. 그런 게 요즘 특징인데 그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이후에 이제 푸드 플랜 버전 2를 만들어가는 예, 핵심 요체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쭉 그렇게 뭐 말씀을 좀 이제 하셨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들었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그 이제 회원과 그리고 이제 먹거리 진영 이제 활동가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 예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 학교급식 운동과 그다음에 공공급식으로 지역별로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먹거리 기본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운동 진영과 먹거리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전부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의 역량을 온통 다 쏟아 부어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이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가 문호를 활짝 열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정책 과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제안을 해서 다시 한번 먹거리 운동을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네. 오늘 뭐 제가 이제 빠뜨렸거나 이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하시고 마치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행정에 들어가서 한번 정책을 펼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행정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민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지켜내는 건 학교급식 운동이 그래 했던 것처럼 시민의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가들을 계속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다면 그 힘은 그 이후에는 시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민을 결집시켜내는 시민사회단체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
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잘 정비하고 또 24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 이보희 대표님의 이제 전문이신 그 이제 후원 행사가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이제 먹거리 전체 그 진영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그 지금 먹거리 진영이 그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이제 다시 또 개척해가는 그런 시발점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보희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대표님을 모시고 급식 운동과 푸드 플랜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직접 뉴스농장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이보희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급식운동과 푸드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3월 6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7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